결혼 5년. 나는 시댁에서 팽이처럼 쉬지 않고 돌고 또 돌았다. 추석날 새벽 3시. 친정엄마가 뇌출혈로 위독하다는 병원에 전화를 받고 미친 듯이 계단을 뛰어내려갔지만 시어머니가 길을 막아섰다. 오늘이 추석인데 어딜 감히 가려고 해? 불효막심한 것. 시어머니는 미리 준비해둔 이혼 서류를 꺼내 들었다. 여기에 사인하고 당장 꺼져. 우리 집에 친정만 챙기는 며느리는 필요 없으니까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건네받았다. 다들 내가 울며불며 매달릴 줄 알았겠지만 나는 시어머니가 반응할 틈도 없이 아주 빠르게 사인을 마쳤다. 문을 나서면서 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들 앞에 어떤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지 나는 아주 잘 알고 있었으니까.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지금 어디서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칼날이 하얀 물을 썰며 둔탁한 도마 소리를 냈다. 한은서는 고개를 숙인 채 도마를 바라보았다. 손등에 차가운 수돗물이 한 방울 튀었다. 비. 현관에서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는 전자음이 들려오고 이어서 잠금장치가 철컥하고 풀리는 기계음이 울렸다. 은서는 물을 썰던 손을 1초 정도 멈칫했고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남은 물을 일정한 두께로 얇게 썰어 나갔다. 늦잠이나 자고 말이야. 국은 다 끓였어. 슬리퍼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 최순자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주방으로 곧장 파고들었다. 외투도 벗지 않은 채 가스레인지 앞으로 다가온 시어머니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냄비 뚜껑을 확 열어젖혔다. 하얀 수증기가 얼굴로 훅 덮쳐오자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손부채질을 했다. 아니, 쇠고기를 꼴랑 이거밖에 안 넣었어? 우리 준혁이가 구청에서 매일 얼마나 고생하는데 명색이 아내라는 년이 맹물 같은 국을 줘? 은서는 칼을 내려놓고 앞치마에 손을 닦았다. 어머니, 저거 어제 막 사온 한우예요. 벌써 300g이나 넣었는걸요. 300g. 내깐년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한우를 얼마나 살 수 있다고 그래. 최순자는 코웃음을 치며 냄비 뚜껑을 쾅 닫았다.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귀를 때렸다. 됐고, 얼른 퍼 담기나 해 온 김에 너희 집 냉장고 좀 봐야겠다. 어제 우리 미란이가 포도 먹고 싶다고 했는데 사놨어? 은서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몸을 돌려 시어머니를 마주보았다. 결혼 5년차 겹동에 사는 최순자가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집안을 검사한 지도 벌써 5년째였다. 어머니 은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비정상적으로 또렷했다. 저, 현관 비밀번호를 좀 바꾸고 싶어요. 거실이 갑자기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을 하던 남편 박준혁이 고개를 들었다. 화면 위를 떠돌던 그의 엄지손가락이 멈췄고 소파 등받이 너머로 주방을 힐끗 쳐다보았다. 최순자는 몸을 획 돌렸다.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실룩였고 마치 괴물이라도 보는 듯한 눈빛으로 은서를 쏘아보았다. 너 방금 뭐라고 했어? 비밀번호를 바꾸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은서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니면 오실 때 초인종부터 눌러주실 순 없나요? 최순자가 짧게 코웃음을 쳤다. 극도로 황당할 때 나오는 반응이었다.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은서가 싱크대 위에 방금 따라둔 차가운 물컵을 확 낚아채 손목을 거칠게 휘둘렀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이 은서의 얼굴에 정면으로 끼얹어졌다. 물기는 턱과 목선을 타고 옷깃 안으로 흘러내렸다. 도마 위에 놓인 하얀 무 위로도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내년이 감히 이 어미를 문전박대하겠다는 거야. 최순자가 한 발짝 다가서며 은서의 코앞까지 삿대질을 해댔다. 내가 도대체 뭔데? 선볼 때 얌전한 며느리감 같아서 집안에 들여놨더니 이제 와서 날 가르치려 들어? 내가 준혁이 애미야. 내 아들 집에 들어오는데 내년 눈치까지 봐야 해? 은서는 얼굴에 묻은 물을 닦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서서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뼛속까지 시린 물기를 견뎌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거실에 있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박준혁은 그녀의 시선을 받자 짜증스럽게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스마트폰을 소파에 툭 던졌다. 아, 진짜 아침부터 왜들 싸우고 난리야. 엄마도 다 너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은서 내가 그냥 한마디 참고 넘어가라 좀. 그는 말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다. 쾅 하고 문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은서는 굳게 닫힌 그 문을 바라보며 눈꺼풀을 지그시 내리깔았다. 그녀는 행주를 집어들고 아무 말 없이 싱크대에 흥건한 물기를 닦기 시작했다. 이 집에서는 얼굴에 물세례를 받아도 화를 낼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시집온 며느리였으니까. 밤 11시 반 은서가 집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거실 텔레비전 소리가 아주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흘러나오는 가짜 웃음소리가 고막을 찌를 듯 아팠다. 현관에는 신발이 몇 켤레 널브러져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큐빅이 박힌 번쩍거리는 새 플랫 슈즈였다. 그녀가 슬리퍼로 갈아 신고 거실로 들어가니 시어머니 최순자와 시누이 박미란이 양탄자 위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있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치킨 상자 2개가 펼쳐져 있었고 뼈에 붙은 살점 하나 없이 깨끗하게 발라먹은 닭뼈와 빨간 양념이 묻은 휴지가 상위에 널브러져 있었다. 미라는 명품 로고가 크게 박힌 쇼핑백을 품에 안은 채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이리저리 비춰보고 있었다. 새언니 왔어요. 미라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입안 가득 치킨 물을 씹으며 말했다.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요? 엄마랑 나랑 배고파 죽을 뻔해서 먼저 배달시켜 먹었어요. 은서는 외투를 벗었다. 납덩이 같은 피로감이 종아리를 짓눌렀다. 거실 탁자를 한번 쳐다본 그녀의 시선은 훤히 트인 주방으로 향했다. 싱크대 안에는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3일 전 야근하느라 미처 씻지 못한 그릇들이었는데 지금은 표면에 말라붙은 기름때가 누렇게 굳어 있었다. 아가씨, 집에서 딱히 할 일 없으면 그릇 좀 씻어주지 그랬어요. 은서가 싱크대 쪽으로 다가가며 물었다. 애써 숨기려 해도 짙은 피로가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나도 요 3일 내내 회사에서 야근하느라 너무 힘들어서요. 미라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과장되게 한숨을 푹 쉬었다. 아유, 새언니. 나 요 이틀 동안 애들 둘 보느라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다고요. 그리고 애초에 설거지 같은 건 새언니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옆에 앉아있던 최순자가 손에 들고 있던 닭뼈를 종이상자에 툭 던지더니 기름 묻은 손가락을 휴지에 슥슥 닦았다. 며느리라는 년이 그릇을 밤새도록 방치하는 게 말이 돼? 우리 미란이가 이혼하고 애 둘 데리고 친정에 와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내가 걔한테 일까지 시키려고 들어? 내깐년 월급 절반도 집에 안 가져오면서 이런 집안일 하나 가지고 유세를 떨어. 은서의 손이 멈칫했다. 그녀는 몸을 돌려 시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어머니, 저 매달 제 월급의 3분의 1을 생활비 보태시라고 어머니 계좌로 꼬박꼬박 이체하고 있어요. 은서의 시선이 미란의 품에 안긴 명품 쇼핑백에 꽂혔다. 저거 다 제가 번 돈이라고요? 내 돈이 어딨어? 최순자가 벼락같이 언성을 높였다.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사는 게 뭐 어때서 그래? 미란이가 이혼하고 혼자 애들 키우는데 준혁이가 큰오빠로서 그 정도도 못 도와주니? 내가 우리 집안에 시집 왔으면 내 돈도 우리 집 돈이야. 어디서 감히 나랑 돈 계산을 하려고 들어? 은서는 앞치마 끝자락을 꽉 틀어쥐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렸다. 말대꾸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지난 5년 동안 그녀는 태엽 감긴 팽이처럼 채찍질을 당하며 쉬지 않고 돌아야만 했다. 직장 생활을 풀타임으로 하면서도 집안의 삼시세끼를 도맡았고 청소는 물론 초등학생인 미란의 2아이 뒷바라지까지 다 해야 했다. 그녀는 다시 몸을 돌려 수도꼭지를 틀었다. 얼음장 같은 수돗물이 기름진 그릇들을 쓸어내렸다. 수세미를 집어든 그녀는 그릇들을 하나하나 닦아 나갔다. 텔레비전의 웃음소리는 계속 이어졌고 미라는 시어머니에게 새로 산 가방의 가죽 질감을 신나게 자랑하고 있었다. 더러운 구정물 속에 잠긴 은서의 두 손 위로 찰랑이는 물결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둔 경기도 안산시. 은서는 낡은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친정엄마를 도와 바싹 마른 깻잎을 바구니에 담고 있었다.
엄마의 동작은 아주 느렸고 오랜 노동으로 손가락 관절은 굵게 마디가 져 있었다.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는 엄마는 최근 들어 걸을 때마다 숨을 심하게 헐떡거렸다. 은서야, 올해 추석에는 오지 마라. 엄마는 바구니를 은서 쪽으로 밀어주며 말했다. 안 사돈 어른 성격도 깐깐하신데 너 여기까지 달려오면 또 역정 내실라. 엄마는 혼자 있어도 괜찮아. 은서는 고개를 푹 숙였다. 눈시울이 시큰거렸다. 그녀는 엄마의 거친 손을 꽉 잡았다. 엄마,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와서 같이 있을게. 작년에도 못 왔잖아. 서울집으로 돌아온 은서는 샤워를 마치고 나와서 비디오 게임에 푹 빠져있는 박준혁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준혁 씨, 이번 추석엔 나 하루만 안산 가서 엄마랑 같이 있으면 안 될까? 엄마가 요새 많이 편찮으셔. 박준혁의 손가락은 게임기 컨트롤러 위를 미친 듯이 누르고 있었고 두 눈은 모니터 화면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 안산은 무슨 안산이야. 추석은 조상님들 모시는 차례날인데 며느리가 집에서 차례상 안 차리고 친정에 가는 게 말이 돼? 하지만 작년에도 나 못 갔잖아. 작년은 작년이고 올해는 올해지.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썰어놓은 과일 접시를 든 최순자가 들어왔다. 문밖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다 듣고 있었던 게 분명했다. 그녀는 접시를 탁자 위에 콱 내려놓았다. 우출가 외인이라더니 시집 온 년이 걸핏하면 친정에 가려고 드는 게 대체 무슨 꼬라지야. 넌 이 집안 윗어른들이 우스워? 은서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 저희 엄마는 저 하나뿐이잖아요. 정말로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그래요? 딱 하루만 다녀올게요. 절대 안 돼. 최순자는 매서운 눈빛으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늘이 추석이야. 우리 박씨 집안 제사 모시는 아주 중요한 날이라고. 내년이 감히 집을 비운다면 그건 칠거지약이야. 친정엄이 아프다는 핑계 대지 마. 늙은이들 치고 안 아픈 사람이 어딨어? 은서는 당당하기 짝이 없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이어서 고개조차 돌리지 않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이 상황이 또 한 번의 꽉 막힌 벽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천천히 주저앉았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두 손만 꽉 쥐고 있을 뿐이었다. 새벽 3시. 칠흑 같은 침실, 스마트폰 화면이 파랗게 빛나며 신경을 긁는 벨소리가 울려 퍼졌다. 얕은 잠에 빠져있던 은서가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났다. 발신자를 확인했다. 안산 병원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통화 버튼을 밀어 올렸다. 한은서 보호자님이신가요? 여기 응급실입니다. 어머님께서 급성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지금 생사가 오가고 있습니다. 상태가 매우 위독하시니 지금 당장 오셔야 합니다. 휴대폰이 귓가에서 미끄러져 이불 위로 툭 떨어졌다. 은서는 이불을 거칠게 걷어차고 잠옷도 벗지 않은 채 외투만 대충 걸쳐 입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오직 뇌출혈이라는 세 글자만이 미친 듯이 메아리치고 있었다. 그녀는 침실을 뛰쳐나가 현관으로 달려가 대문 손잡이를 철컥철컥 잡아당겼다. 열리지 않았다. 그녀가 힘껏 손잡이를 2번 비틀어 보았지만 대문은 안에서 이중으로 굳게 잠겨 있었다. 비밀번호만으로는 열 수 없고 반드시 예비 열쇠가 있어야만 열리는 물리적 잠금 장치였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등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은서가 뒤를 돌아보니 잠옷 위에 카디건을 걸친 최순자가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바로 그 대문 열쇠가 들려 있었다. 어머니, 빨리 문 열어주세요. 병원에서 전화 왔어요. 우리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대요. 당장 가봐야 해요. 은서는 울음이 터질 것 같은 목소리로 소리치며 열쇠를 빼앗으려 달려들었다. 최순자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열쇠를 등 뒤로 감췄다. 그녀의 얼굴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고 오히려 모든 걸 예상했다는 듯한 잔혹함마저 감돌았다. 오늘이 추석인데 내년이 가버리면 밥은 누가 해? 차례상은 누가 차려? 제사상에 올릴 모둠전도 아직 하나도 안 붙였잖아. 우리 엄마가 죽어간다고요. 은서는 거의 악을 쓰듯 소리쳤고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제발요,
제발 열쇠 좀 주세요. 늙은이들 치고 안 아픈 사람이 어딨어. 최순자가 입꼬리를 비죽거리며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내년이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것도 다 제사상 차리기 싫어서 핑계대는 거지? 너 처음부터 추석날 친정으로 튈 생각으로 다 꾸민 수작이지? 그때 침실문이 열리며 박준혁이 하품을 쩍쩍하며 걸어 나왔다. 그는 울부짖는 은서를 힐끗 쳐다보더니 미간을 팍 구겼다. 아, 한밤중에 왜 이렇게 시끄러워? 엄마 말이 맞잖아. 일단 아침에 차례상부터 다 차려놓고 가. 병원엔 어차피 의사들이 다 알아서 할 텐데 내가 지금 간다고 해서 뭐 뾰족한 수가 있어? 은서는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렸다. 짜증으로 가득 찬 남편의 얼굴, 그리고 열쇠를 꽉 쥐고 있는 시어머니의 앙담은 손 그 순간 은서는 자신의 혈관을 타고 흐르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을 느꼈다. 당신들. 은서의 목소리가 파들파들 떨렸다. 당신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최순자의 얼굴빛이 싹 변했다. 그녀는 성큼성큼 거실 탁자로 다가가더니 서랍을 왈칵 열어 서류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콱 내리쳤다. 내년이 주둥이를 그따위로 털어? 그래, 이참에 아예 끝내자. 시어머니는 그 서류를 삿대질하며 소리쳤다. 이거 내가 3달 전부터 변호사 사무실 가서 싹 다 만들어온 협의 이혼 서류야. 넌 위자료고 뭐고 다 포기하고 맨몸으로 나가.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우리 집안에서 밥 먹여주고 재워준 부양비 500만 원 토해내. 여기에 사인하고 당장 꺼져. 우리 집에 친정만 챙기는 며느리는 필요 없으니까. 우리 준혁이 조건이 얼마나 좋은데? 구청 공무원 번듯하게 다니겠다. 너보다 훨씬 고분고분한 여자 널리고 널렸어. 그녀는 펜을 하나 집어 서류 옆에 툭 던졌다. 사인해. 가고 싶다며? 사인하면 당장 보내줄 테니까. 거실에는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옆에 서 있던 박준혁은 말리지도 무슨 말을 거들지도 않은 채 그저 바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은서는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하얀 종이 위에 빼곡하게 인쇄된 검은 글씨들. 그 조항 하나하나는 어떻게 하면 그녀의 뼈골까지 다 빼먹을 수 있을지 치밀하게 계산되어 있었다. 지난 5년 이 집의 모든 가사 노동을 홀로 짊어지고 월급의 3분의 1을 갖다 바치며 끝없는 트집과 폭언을 견뎌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부양비를 물어내라고. 그녀는 돌연 울음을 뚝 그쳤다. 뺨을 타고 흐르던 눈물이 말라붙었고 극도로 긴장했던 어깨가 툭 하고 이완되었다. 그녀는 거실 탁자 앞으로 걸어가 그 펜을 집어들었다.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조항 따위는 읽어보지도 않은 채 맨 마지막 장을 펄럭 넘겨 서명란에 한자 한자 아주 꾹꾹 눌러 하면서 세 글자를 적었다. 펜 끝이 종이를 긁으며 사각거리는 소리가 났다. 사인을 마친 그녀는 펜을 탁자 위에 툭 던졌다. 최순자는 멍해졌다. 그녀는 은서가 예전처럼 무릎을 꿇고 울고불고 매달리며 싹싹 빌 줄 알았다. 시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입을 반쯤 벌린 채 3초 동안이나 상황 파악을 하지 못했다. 그 3초의 틈을 타 은서는 앞으로 훅 다가가 최순자의 손에 쥐어있던 현관 열쇠를 확 낚아챘다. 너 인연. 최순자가 비명을 질렀다. 은서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열쇠를 열쇠 구멍에 꽂고 돌린 뒤 문을 왈칵 밀치고 새벽 3시의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뛰쳐나갔다. 등 뒤로 쾅 하고 닫히는 육중한 철문 소리가 그 지옥 같았던 집구석과의 인연을 영원히 끊어냈다. 병원의 복도는 눈이 시리도록 새하였다. 은서가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마침 안에서 걸어 나오던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그녀를 향해 고개를 가로저었다. 죄송합니다. 1시간만 일찍 모시고 왔어도 어떻게든 손을 써봤을 텐데 너무 늦으셨습니다. 은서는 울지 않았다. 병실로 들어선 그녀는 심전도 모니터에 한 줄로 뻗은 초록색 직선과 창백하지만 평온해 보이는 엄마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점점 차갑게 굳어가는 엄마의 손등에 얼굴을 파묻었다. 꼬박밤을 새웠지만 그녀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물이 다 말라버린 깊은 우물 같았다. 너무나도 텅 비어버려서 메아리조차 돌아오지 않았다. 날이 밝자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박준혁에게 메시지를 한 통 보냈다. 우리 엄마 돌아가셨어. 발인은 내일 모레야. 2분 뒤 액정이 켜지며 박준혁의 답장이 도착했다. 장례는 알아서 치러. 우리 집은 추석이라 할 일이 산더미야. 미란이도 애들 데리고 와 있고 엄마도 도저히 시간 안 나신대. 은서는 그 문장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가차없이 화면 잠금 버튼을 눌러버렸다. 장례식은 안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빈소는 썰렁하기 짝이 없었다. 하얀 국화꽃 몇 줄을 제외하면 화환도 몇 개 없었다. 시댁 식구들은 단 한 명도 코빼기를 비치지 않았다. 박준혁도 최순자도 오지 않았고 심지어 위로 전화 한 통조차 없었다.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러 온 사람은 은서의 사촌 언니와 엄마가 생전에 살던 오래된 동네의 이웃집 아주머니 몇 명이 전부였다. 은서야, 맘 굳게 먹어라. 옆집 왕 아주머니가 은서의 손을 꼭 잡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내 엄마 눈 감기 며칠 전에도 우리 은서 회사 일 바빠서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고 어찌나 내 걱정을 하던지. 마음속엔 온통 내 생각뿐이었어. 사촌 언니는 검은 상복을 입고 옆에 앉아 묵묵히 향을 피워 올리고 있었다. 변호사인 그녀는 평소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이번만큼은 잡혀있던 재판 일정을 모조리 미루고 달려와 주었다. 빈소를 지키는 마지막 밤, 텅 빈 공간에는 은서 홀로 남았다. 그녀는 엄마의 유품 가방을 정리하다가 녹슨 철제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엄마가 늘 침대 밑에 두고 쓰던 낡은 과자 상자였다. 은서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잡동사니 하나 없이 깨끗했다. 오직 낡은 통장 한 개와 반듯하게 접힌 편지 한 통만이 들어있었다. 은서가 통장을 펼쳤다. 그곳에 찍힌 숫자를 본 순간 그녀는 숨이 턱 막혔다. 8천만 원이 엄마가 안산의 구도심 시장통에서 20년 동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마른 나무를 팔아 10원 한 푼 안 쓰고 악착같이 모은 피 같은 돈이었다. 그녀는 편지를 펼쳤다. 돋보기 안경을 쓰고 꾹꾹 눌러 쓴 듯한 삐뚤빼뚤한 엄마의 글씨체였다. 내 딸 은서야, 내가 이 편지를 볼 때쯤이면 엄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이 돈은 엄마가 너 주려고 남긴 거야? 시댁 생활비로 퍼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제든 당당하게 그 집구석에서 걸어 나올 수 있게 미천하라고 주는 거다. 내가 시댁에서 얼마나 마음고생하고 사는지 엄마가 모를 줄 알았니? 너는 올 때마다 괜찮아, 다 좋아라고 했지만 내 눈빛은 엄마를 못 속여. 엄마는 널 탓하지 않아. 그저 든든한 친정이 되어주지 못한 못난 내 탓만 할 뿐이야. 은서야, 이 돈 쥐고 이제는 내 인생 살아라. 마지막 줄에 시선이 닿자 3일 밤낮으로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은서의 신경줄이 마침내 끊어지고 말았다.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꽉 품은 채 장례식장의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 처절한 통곡 소리가 텅 빈 장례식장을 메아리쳤다. 지난 5년간의 억울함, 후회, 그리고 뼛속 깊은 각성이 뒤섞인 울음이었다. 한참을 오열한 뒤 그녀는 눈물을 닦아냈다. 스마트폰을 꺼내 통장 사진을 찍은 다음 연락처를 뒤져 사촌 언니의 이름을 찾아 전화를 걸었다. 그 후 한 달 동안 은서는 세상에서 증발한 사람처럼 시댁의 그 누구와도 연락을 끊었다. 그녀는 안산에 있는 엄마의 낡은 아파트로 거처를 옮겼다. 낮에는 집안을 먼지 한 톨 없이 쓸고 닦으며 엄마가 남긴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아파트 불은 자정이 넘도록 꺼질 줄을 몰랐다. 거실 탁자 위에는 서류 뭉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검은 뿔테 안경을 쓴 사촌 언니가 양탄자 위에 앉아 빨간색 펜을 들고 은행 거래 내역서마다 동그라미를 치고 있었다. 지난 5년 동안 내가 최순자 씨한테 이체한 돈이 총 1억 2천만 원이야. 사촌 언니가 고개를 들며 날카로운 눈빛을 번뜩였다. 명목상으로는 생활비 보탬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생활비로 쓰인 영수증은 단 한 장도 없어. 이 돈 전부 다 박미란이 명품 사고 카드값 메우는데 썼더라. 이건 명백한 불법 영득이야. 은서는 맞은편에 앉아 노트북 모니터를 응시했다. 화면에는 수십 장의 메신저 대화 캡처본이 띄워져 있었다.
그건 박준혁과 어느 여자가 나눈 대화 기록이었다. 사실 은서는 이미 2년 전에 남편이 회사 여직원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다. 낯뜨거운 애정 행각, 모텔 결제 내역, 그 모든 증거를 그녀는 남몰래 저장해 두었었다. 그때만 해도 그녀는 참고 견디면 자기가 더 헌신하면 남편이 마음을 다잡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지금 생각하면 헛웃음이 나올 만큼 미련한 짓이었다. 이것도 있어 은서가 파일철에서 차용증 몇 장을 꺼내 사촌 언니 앞으로 밀어주었다. 사촌 언니가 훑어보더니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며느리한테 차용증까지 쓰게 만들면서 돈을 뜯어냈어? 최순자 그 노인네 참 치밀하기도 하다. 하지만 이건 약과지. 사촌 언니는 맨 밑에 깔려있던 두툼한 서류 뭉치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대출 약정서 사본이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핵심 무기야. 사촌 언니가 은서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가 결혼하고 나서 내 명의로 대출받아 산 아파트 3채. 그때 내 신용 점수가 높아서 대출 이자가 싸다는 핑계로 명의는 전부 박준혁 이름으로 돌려놨지. 최순자는 등기부 등본에 지 아들 이름이 박혀있으니 영락없이 박씨 집안 재산인 줄 알고 있겠지만 은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계약금 송금 내역부터 매달 나가는 대출 원리금 상환 내역까지 전부 내 월급 통장에서 빠져나갔어. 박준혁은 10원 한 장 보탠 적 없지? 대한민국 법률상 사촌 언니가 안경을 벗으며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자금 출처가 100% 내 개인 자금이라면 설령 배우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건 내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아. 게다가 이 자식은 내 돈으로 상간녀 오피스텔 보증금까지 대줬더군. 은서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손가락으로 쓸어내렸다. 이 모든 것들이 한때 그녀가 가정이라는 허울을 지키기 위해 피땀 흘려 바친 대가들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은 시퍼런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소장은 이미 다 작성해뒀어. 사촌 언니가 서류 하나를 은서에게 건넸다. 혼인 취소, 재산 분할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거기다 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까지. 정말 이대로 진행할 거야? 일단 법원에 접수되면 돌이킬 수 없어. 은서는 펜을 건네받았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다. 내가 유일하게 후회하는 건 5년 전에 이 결혼을 엎어버리지 않은 것뿐이야. 추석이 지나고 45일째 되던 날 서울의 모 구청. 박준혁은 사무실 책상에 앉아 커피를 홀짝이며 맞은편에 앉은 상간녀와 메신저로 시시덕거리고 있었다. 그때 법원 집행관 2명이 사무실로 들어와 그의 책상 앞으로 직진했다. 박준혁 씨 되십니까? 네, 제가 박준혁인데 무슨 일이시죠? 준혁은 당황한 기색으로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집행관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송달된 소장입니다. 부인 한은서 씨께서 귀하를 상대로 혼인 취소, 부당이득 반환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첫 변론 기일은 서류 안에 적혀 있습니다. 주변에 있던 동료 공무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준혁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는 허둥지둥 봉투를 뜯어 청구 취지란의 금액을 확인하고는 그 자리에서 꽁꽁 얼어붙고 말았다. 2억 3천만 원. 그는 미친 듯이 휴대폰을 집어들고 은서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통화 연결음 대신 전원이 꺼져 있어 삐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됩니다라는 멘트만 무심히 흘러나왔다. 휴대폰을 쥔 그의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다. 그날 밤 최순자가 씩씩대며 안산의 낡은 아파트로 쳐들어왔다. 그녀는 현관문을 쾅쾅 내리치며 복도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다. 한은서, 이 썩어 죽으려나 당장 안 튀어나와? 내년이 가니 배 밖으로 나왔지. 감히 내 아들을 고소해? 낯짝도 두꺼운 년. 문은 열리지 않았다. 최순자가 발로 문을 걷어차려는 찰나 문에 붙어있는 하얀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서울가정법원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문이었다. 신청인 한은서 씨의 100m 이내로 접근 시 위반 행위 1회당 과태료 부과 및 구치소 유치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최순자는 분통이 터져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은서가 절대 전화를 끊지 못할 거라고 굳게 믿고 있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예상외로 전화가 단번에 연결됐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은서의 목소리는 등골이 서늘할 정도로 차분했다. 이 미친년아, 최순자가 악다구니를 썼다. 당장 고소 취하 못해. 법원 종이 쪼가리 하나 붙여놓으면 내가 쫄 줄 알아? 아파트 세 채 전부 다 우리 준혁이 명의로 되어 있어. 그건 우리 박씨 집안 재산이야. 내년은 단 한 푼도 못 가져갈 줄 알아. 최순자 씨 은서가 그녀의 말을 싹둑 잘랐다. 호칭마저 완벽하게 달라져 있었다. 너. 최순자는 그 낯선 호칭에 기가 막혀 숨을 헐떡거렸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줬잖아. 우린 이제 남남이야. 당신 지금 서 있는 곳, 내 집 현관문에서 1미터도 안 떨어져 있어. 지금 당장 꺼지지 않으면 접근금지 명령 위반으로 경찰 부를 거야. 불러봐. 그러시든가. 뚜의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어졌다. 최순자는 스마트폰 화면을 노려보다가 악에 바친 비명을 지르며 복도 벽에 스마트폰을 거칠게 집어 던졌다. 액정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고요한 복도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재판 당일 서울가정법원. 박준혁은 구겨진 양복을 입고 피고석에 앉아 있었고 최순자는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똥 씹은 표정으로 재판정을 노려보고 있었다. 은서와 사촌 언니는 원고석에 나란히 앉았다. 은서는 각이 딱 떨어지는 검은색 코트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어 올린 채 한치의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판사를 직시했다. 원고 측 대리인, 증거를 진술하십시오. 판사가 말했다. 사촌 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빔 프로젝터를 켰다. 재판장님, 피고 측이 주장하는 아파트 세 채가 공동재산이라는 것은 완벽한 허위 사실입니다. 화면에 띄운 자료는 해당 부동산 세 채의 자금 조달 내역입니다. 스크린에 은행 이체 기록이 선명하게 띄워졌다. 계약금 및 잔금은 전액 원고하는 서 씨의 특유재산인 혼전예금에서 이체되었습니다. 이후 5년 동안 매달 납부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120만 원 역시 원고의 급여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었습니다. 피고 박준혁 씨의 계좌에서는 단 1원도 지출된 바 없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최순자가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스크린을 삿대질하며 고함을 질렀다. 개소리 집어치워. 등기부 등본에 내 아들 이름이 버젓이 박혀있는데 그게 왜 내년 집이야? 그건 우리 집안 재산이라고. 판사가 미간을 찌푸리며 법봉을 세게 내리쳤다. 방청인은 정숙하십시오. 한 번만 더 법정 소란을 피우면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최순자는 법원 경위에게 제압당의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면서도 계속해서 입술을 달싹거리며 쌍욕을 내뱉고 있었다. 사촌 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증거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또한 원고는 매달 200만 원씩 시어머니 최순자 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은 피고의 여동생 박미란의 고액 신용카드 대금, 결제와 명품 구입에 탕진되었습니다. 자금 흐름 추적 자료를 보시면 명확합니다. 이는 명백한 부당이득 반환 대상입니다. 박준혁은 고개를 푹 숙였다.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뚝뚝 떨어졌다. 끝났다는 걸 직감했다. 마지막으로 사촌 언니가 리모컨 버튼을 누르자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와 두 남녀가 다정하게 찍은 사진 몇 장이 띄워졌다. 피고 박준혁은 혼인 기간 중 같은 구청 여직원과 2년 넘게 불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더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은 상간녀의 오피스텔 전세 보증금으로 쓰인 2천만 원 역시 원고의 계좌에서 빼돌린 돈이라는 것입니다. 법정 안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퍼졌다. 거짓말이야. 다 조작된 거라고 최순자가 또다시 발작하듯 소리쳤다. 자기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아들이 며느리 돈으로 상간녀 살림살이나 차려주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판사가 단호하게 손가락으로 최순자를 가리켰다. 경위, 저 방청인 당장 밖으로 끌어내세요. 발버둥 치며 비명을 지르는 최순자가 끌려나가고 법정 문이 쾅 하고 굳게 닫혔다. 은서는 자리에 앉은 채 뒤 한 번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하얗게 질려 절망에 빠진 박준혁의 얼굴을 보면서도 통쾌함 따위는 느끼지 못했다.
그저 오래된 쓰레기를 마침내 내다 버린 듯한 지독한 피로감과 후련함만이 밀려왔다. 판결문은 한 달 뒤에 송달되었다. 당연하게도 아파트 세 채의 소유권은 한은서에게로 귀속되었다. 박준혁은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로 위자료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최순자와 박미란이 부당하게 갈취한 급여 역시 부당이득으로 인정되어 1억 2천만 원을 전액 반환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판결이 확정된 날, 박씨 집안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다. 그들은 1억 2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최순자 명의로 되어 있던 낡은 빌라는 법원에 의해 즉각 가압류되었고 강제 경매 절차에 넘어갔다. 불행은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렸다. 박미라는 은서라는 물주가 끊기자 신용카드 대금을 막지 못해 결국 불법 사채까지 끌었었다. 사채업자들은 가압류된 박씨 집안의 빌라 문 앞까지 건달들을 대동하고 찾아와 현관문에 빨간 레커로 빚 갚으라는 섬뜩한 글씨를 도배해 놓았다. 박준혁의 처지는 더 비참했다. 법원의 판결문과 불륜 증거자료가 구청 감사실로 익명투서되었다. 공무원에게 심각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과 거액의 채무 문제는 치명타였다. 그는 즉시 직위 해제되었고 사실상 파면이나 다름없는 수순을 밟게 되었다. 그와 바람을 피우던 여직원은 그가 빈털터리가 된 데다 거액의 빚까지 떠안았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야반도주하듯 모든 연락처를 차단하고 다른 부서로 전출을 가버렸다. 겨울이 일찍 찾아왔다. 판결이 나고 석 달 뒤 서울에 첫눈이 내렸다. 은서는 강제 집행의 마지막 서류 절차를 마치고 법원 민원실을 걸어 나왔다. 그녀는 코트깃을 단단히 여미고 매서운 칼바람을 막아냈다. 계단을 다 내려왔을 때 누군가 옆에서 불쑥 튀어나오더니 살얼음이 낀 시멘트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은서야. 은서가 걸음을 멈췄다. 바닥에 꿇어앉은 사람은 최순자였다. 불과 석 달 만에 그녀의 머리는 백발이 다 되었고 보기 좋게 살집이 있던 뺨은 푹 패어 광대뼈만 흉하게 튀어나와 있었다. 얇디얇은 낡은 패딩을 걸친 그녀에게서 예전에 그 아나무인 같던 표독스러움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처참한 몰골과 공포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은서야, 내가 다 잘못했다. 최순자가 앙상하게 마른 손을 뻗어 은서의 코트 자락을 붙잡으려 했지만 은서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피했다. 허공에 뻘쭘하게 멈춘 최순자의 손끝에서 주름을 타고 탁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집으로 돌아와라. 응? 이 애미가 2번 다시는 안 그럴게. 준혁이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미란이도 사채업자들 무서워서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어. 제발 적선하는 셈치고 강제 집행만은 취하해다오. 안 그러면 우리 식구들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았다. 한국 사회에서 어른이 아랫사람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여간에선 볼 수 없는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이자 완벽한 항복을 의미했다. 은서는 차가운 바닥에서 벌벌 떠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다. 추석날 새벽 3시 엄마가 응급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철문 너머에서 현관 열쇠를 쥔 채 늙은이들 치고 안 아픈 사람이 어딨어 라며 비웃던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은서의 마음엔 분노도 동정심도 일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쪼그려 앉아 최순자와 시선을 맞췄다. 최순자씨 은서의 목소리는 겨울바람처럼 서늘하고 고요했다. 추석날 당신이 내 얼굴에 이혼 서류 집어 던지면서 했던 말 기억해? 최순자는 멍하니 입술을 파르르 떨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속눈썹에 매달린 눈물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당신이 그랬지? 이 집의 친정만 챙기는 며느리는 필요 없다고 은서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또박또박 말했다. 그래, 맞아. 내 마음속엔 이제 우리 엄마밖에 없어. 당신들 자리는 요만큼도 없다고. 말을 마친 은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 자락을 탁탁 털었다. 그녀는 몸을 돌려 살얼음 낀 바닥을 밟으며 법원 정문 밖 대로변을 향해 걸어갔다. 은서야. 한은서. 사람이 어쩜 그렇게 독할 수가 있어. 최순자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엎드려 땅을 치며 처절하게 울부짖었다. 은서는 길가에 정차된 택시로 다가가 뒷좌석 문을 열었다. 차의 한쪽 발을 들이밀고
문손잡이를 잡은 찰나였다. 철컥. 등 뒤로 택시 문이 굳게 닫히며 그 찢어지는 듯한 통곡 소리를 유리창 너머로 완벽하게 차단해버렸다. 은서는 등받이에 기대 앉아 기사에게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달라고 말했다. 차가 부드럽게 차선에 합류하는 동안 그녀는 백미러를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눈보라치는 길바닥에 주저앉은 그 초라한 형체는 그녀 인생의 백미러 속에서 점점 작아지더니 이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까만 점으로 사라져버렸다. 히터가 빵빵하게 틀어진 차 안의 공기가 그녀의 코트에 묻은 한기를 서서히 녹여주었다. 은서는 추위에 빨갛게 언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고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내다보았다. 그녀가 이 도시에서 맞이한 5번째 겨울이자 마지막 겨울이었다. 6개월 후 강남구 청담동. 저녁 8시,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졌다. 편의점 자동문이 딩동 소리와 함께 열리며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이 훅 밀려 들어왔다. 박준혁은 소매 끝이 까맣게 떼에 전 낡은 짙은 남색 패딩을 입고 계산대 뒤에 서 있었다. 그는 손님이 카운터에 던지듯 올려놓은 삼각김밥과 바나나 마두유를 기계적으로 집어 바코드를 찍었다. 2,500원입니다. 지독한 코맹맹이 소리가 섞인 갈라진 목소리였다. 손님은 그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꽂았다 뺀 뒤 비닐봉지를 덜렁거리며 황급히 편의점을 빠져나갔다. 준혁은 꽁꽁 언 손가락을 비비며 벽에 걸린 시계를 힐끗 쳐다보았다. 편의점 시급 따위로는 그 어마어마한 빚을 감당할 수 없었다. 급여 통장은 진작에 압류당했고 1원이라도 돈이 들어오기 무섭게 1억 2천만 원이라는 빚을 상환하는데 모조리 압류당했다. 구청에서 잘린 뒤로 그는 신분 확인이 필요 없는 이런 야간 알바나 남의 명의를 빌려 배달 대행을 뛰며 근근히 입에 풀칠만 하고 있었다. 그의 가슴팍에 매달린 구형 스마트폰이 징 울렸다. 부촌 아파트 단지에서 인근 최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으로 배달 가는 고단가 콜이었다. 그는 야간 교대자에게 인사를 대충 남기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빨간색 배달 보온통과 헬멧을 낚아채듯 들고 편의점 문을 나섰다. 칼날 같은 바람이 얼굴을 난도질했다. 그는 마후라 터진 소리를 요란하게 내는 중고 스쿠터에 올라타 스로틀을 감아주고 강남 한복판의 화려하고도 꽉 막힌 도로 위로 질주했다. 프렌치 레스토랑은 한적한 가로수길에 자리 잡고 있었다. 외벽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내부에 따뜻하고 은은한 오렌지빛 조명이 밖으로 새어나왔다. 준혁은 스쿠터를 도로 한 구석 후미진 곳에 세워두고 보온통을 든 채 정문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칼바람에 뻘겋게 트고 수염이 덤룩한 얼굴을 행여나 누가 볼까 헬멧을 푹 눌러 쓴 채 바닥만 보고 걸었다. 통유리창 앞을 지나가던 찰나 그는 무심코 레스토랑 안을 힐끗 들여다보았다. 그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콱 박힌 듯 멈춰섰다. 두꺼운 이중 유리창 너머 레스토랑 한가운데 가장 전망 좋은 언탁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최고급 캐시미어 소재의 부드러운 아이보리색 터틀넥 니트를 입고 머리를 자연스럽게 틀어 올려 목선을 우아하게 드러낸 여자. 그녀는 와인 잔을 든 채 고개를 살짝 들고 맞은편에 앉은 남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이내 그녀가 환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눈꼬리가 반달처럼 휘어지며 여유롭고 화사하게 피어나는 그 미소는 그가 여태껏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빛나는 표정이었다. 한은서였다. 그녀의 맞은편에 앉은 남자는 몸에 딱 떨어지는 짙은 회색 슈트를 입고 얇은 테 안경을 쓴 채 능숙한 솜씨로 썰어낸 스테이크 한 점을 공용 포크로 은서의 접시에 덜어주고 있었다. 은서 사촌 언니의 로펌 동료 변호사였다. 남자가 무슨 농담을 던졌는지 은서는 웃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젓더니 자신의 포크를 들어 아주 자연스럽고 우아하게 고기를 입에 넣었다. 준혁은 유리창 밖에 멍하니 서 있었다. 찬바람이 휑한 패딩 목덜미 사이로 쌩쌩 파고들었지만 그는 추위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의 기억 속 은서는 늘 피로에 절어있는 여자였다. 색이 바래도록 낡은 꽃무늬 앞치마를 두르고 싸구려 고무줄로 머리를 질끈 묶은 채 몸에서는 찌든 마늘 냄새와 주방 세제 냄새가 가시지 않던 사람. 언제나 고개를 푹 숙이고 주방 싱크대 앞에서 끝도 없는 설거지거리를 닦아내거나
시어머니의 독설을 묵묵히 견디며 거실 바닥을 걸레질하던 사람. 그는 그녀가 캐시미어 니트를 입은 모습도, 와인 잔을 기울이는 모습도, 이토록 아무런 경계심 없이 환하게 웃는 모습도 본 적이 없었다. 보온통 끈을 꽉 쥔 손바닥에 깊고 붉은 자국이 파였다. 순간 참을 수 없는 충동이 솟구쳤다. 당장 저 안으로 뛰어들어가 저 테이블을 박차고 그 남자에게 소리치고 싶었다. 저 여자는 내 아내라고. 그녀의 손목을 낚아채고 싶었다. 지난 반년 동안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지냈냐고, 왜 다른 새끼 앞에서 그렇게 예쁘게 웃고 있느냐고 따져 묻고 싶었다. 그는 뻣뻣하게 굳은 다리를 이끌고 황동 손잡이가 달린 레스토랑의 화려한 유리문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의 손이 손잡이에 닿기도 전에 문이 안에서 먼저 열렸다. 고급 버터와 트러플 오일 향이 섞인 훈훈한 공기가 얼굴을 덮쳤다. 하지만 그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제복을 쫙 빼입은 건장한 체격의 보안 요원이었다. 손님 이 보안 요원은 준혁의 기름때 찌든 패딩과 한 손에 들린 빨간 배달 보온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세하게 미간을 구기며 한쪽 팔을 내밀어 앞을 가로막았다. 배달 기사님은 정문으로 출입하실 수 없습니다. 픽업은 저쪽 골목 뒤편 직원 통로를 이용해 주십시오. 나 배달 음식 가지러 온 거 아닙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그는 보안 요원을 피해 어떻게든 안으로 비집고 들어가려 했다. 나 저 안에 있는 사람 알아요? 저기 하얀 니트 입은 여자, 내 아내라고요. 보안 요원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의 팔은 쇳덩이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기사님, 여기서 행패 부리시면 곤란합니다. 여기 고급 레스토랑이라 손님들 식사에 방해됩니다. 당장 나가시거나 뒤로 돌아가서 물건만 받아 가시죠. 진짜 아는 사람이라니까요. 준혁이 악을 쓰듯 언성을 높였다. 목덜미에 굵은 핏대가 섰다. 그는 발돋움을 하며 보안 요원 어깨 너머로 안쪽을 살피려 기를 썼다. 은서가 이 소란을 듣고 뒤돌아봐 주기만을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레스토랑 안에는 우아한 첼로 연주가 흐르고 있어 그의 악다구니는 현관문 밖을 넘지 못했다. 은서는 접시 위에 음식을 써는데 집중할 뿐 현관 쪽으로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보안 요원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준혁의 양어깨를 꽉 틀어지더니 밖으로 거칠게 밀쳐냈다. 하루 종일 굶어다리에 힘이 풀려있던 준혁은 그 힘을 이기지 못하고 뒷걸음질을 치다 빙판이 언개단 모서리에 발이 꼬여 볼품없이 나자빠졌다. 배달 보온통이 바닥에 부딪히며 퍽하는 둔탁한 소리를 냈다. 보안 요원은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고는 문 안으로 들어가 육중한 유리문을 다시 걸어 잠갔다. 준혁은 차가운 빙판 위에 주저앉아 있었다. 무릎이 깨질 듯 아팠지만 일어설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유리창 너머로 저 안에 눈부시게 환하고 따뜻한 세상을 넋 나간 듯 바라보았다. 은서가 와인 잔을 들어 올리며 맞은편 남자와 잔을 부딪혔다. 챙 하는 맑은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가 건배라고 말하는 입모양은 선명하게 보였다. 5년, 그는 무려 5년 동안 그녀를 가졌었다. 그녀가 이 삭막한 도시에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과정을 방관했고 그녀의 모든 월급을 갈취했으며 그 새벽 3시에 굳게 잠긴 문 밖에 그녀를 버려뒀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권리라고 착각했다. 그녀는 원래부터 시들어 있는 꽃이 아니었다. 그들 가족이 그녀의 진액을 모조리 빨아먹었던 것뿐이었다. 준혁은 바닥에서 느릿느릿 기어 일어나 자신의 낡아빠진 스쿠터 옆으로 다가갔다. 그는 뒷문으로 배달 음식을 가지러 가지 않았다. 두 손이 미친 듯이 덜덜 떨려서 스로틀을 쥘 힘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스쿠터 옆에 쪼그려 앉아 두 무릎 사이에 고개를 쳐박고 헝클어진 머리통을 쥐어뜯었다. 강남 한복판 화려한 네온사인과 쌩쌩 달리는 외제 차들 사이에서 그는 패배한 들깨처럼 숨막히는 절망의 통곡을 터뜨렸다. 그 처절한 울음소리는 살을 내는 겨울바람에 묻혀 금세 흩어졌고 길을 지나는 그 누구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다. 같은 달 서울 지하철 2호선. 지하철 역사 안은 매캐한 먼지와 싸구려 자판기 커피 냄새로 가득했다. 출근길 인파가 통조림 속 정어리 떼처럼 개찰구로 밀려들고 있었다.
박미라는 잔뜩 움츠린 어깨에 보풀이 일어난 낡은 목도리를 칭칭 감고 마스크로 얼굴을 반쯤 가린 채 사람들 틈을 도망치듯 빠져나갔다. 그녀는 시시때때로 뒤를 돌아보며 쥐구멍에 몰린 쥐처럼 잔뜩 겁에 질린 눈을 굴렸다. 불과 몇 시간 전 신림동 반지하 단칸방에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쳤다. 건달들은 쇠파이프를 들고 얇은 철문을 부서져라 두들겨댔고 페인트가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비좁은 복도에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신발도 제대로 구겨 신지 못한 채 검은 비닐봉지 하나를 움켜쥐고 반지하의 좁은 창문 틈으로 몸을 구겨 겨우 빠져나와 골목길을 미친 듯이 내달렸다. 그녀의 두 아이는 이미 전남편이 데려간 지 오래였다. 아이들을 데려가며 전남편은 그녀의 코앞에 대고 삿대질을 해댔다. 내 입 하나 건사 못하는 주제에 애들까지 굶겨 죽일 작정이야? 내 오빠는 잘리고 내 엄마는 길바닥에나 앉고 너희 집안은 다 거머리 같은 새끼들이야. 그녀는 현재 완벽한 무일푼이었다. 신용카드는 모조리 정지됐고 통장에 돈이 1원이라도 꽂히면 사채업자들이 귀신같이 빼갔다. 그녀가 그렇게 목숨처럼 애지중지하던 명품백들은 이미 똥값의 중고샵으로 넘어간 지 오래였다. 그녀는 허둥지둥 교통카드를 찍고 계단을 뛰어내려가 승강장 끝에 섰다. 스크린도어의 광고판이 눈이 부시게 번쩍거렸다. 그때 그녀의 시선이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을 쓱 훑고 지나가다 한 곳에 콱 박혔다. 그녀에게서 불과 5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고급스러운 낙타색 캐시미어 코트, 먼지 하나 없는 단정한 굽낮은 구두. 한 손에는 테이크아웃 종이컵 커피를, 다른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들고 메시지를 확인하고 있는 여자.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는 삶에 찌든 때라곤 찾아볼 수 없는 여유 그 자체였다. 하는 서였다. 미란의 숨이 가빠졌다. 그 짧은 순간 그녀의 머릿속을 스친 것은 지난 5년간 자기가 은서를 무료 가정부나 현금 인출기 취급했다는 죄책감이 아니었다. 그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유일하게 거액의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뿐이었다. 새언니. 미란이 맹수처럼 달려들어 은서의 코트 소매를 덥석 움켜쥐었다. 너무 다급하게 달려든 나머지 발이 꼬여 바닥에 무릎을 꿇을 뻔했고 시꺼멓게 낀 손톱이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원단에 푹 파고들었다. 은서의 손이 미세하게 멈칫하더니 스마트폰 화면이 꺼졌다.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새언니. 진짜 새언니 맞네. 미란이 마스크를 턱 밑으로 끌어내리자 퉁퉁 붓고 시커먼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온 누런 얼굴이 드러났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그 자리에서 왈칵 눈물을 쏟아냈다. 새언니, 제발 나 좀 살려줘. 사채업자 새끼들이 나 잡으려고 혈안이 됐어. 잡히면 나 진짜 죽어. 나 며칠째 밥 한 끼도 못 먹었어. 은서는 말없이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놀라움도 분노도 티끌만한 동정심도 없었다. 마치 길거리에서 갑자기 옷자락을 붙잡은 미친 노숙자를 보는 듯한 완벽한 무관심이었다. 새언니, 나 돈 좀 빌려주면 안 돼? 많이도 필요 없어. 200만 원. 아니, 100만 원만 줘. 어디 스물대라도 찾게. 미란의 두 손은 팬츠처럼 코트 소매를 꽉 틀어쥐었고 그녀의 손가락에 낀 시커먼 때가 깨끗한 원단에 흉한 잿빛 자국을 남기고 있었다. 우리가 그래도 명색이 한 식구였잖아. 우리 오빠 봐서라도 나 이렇게 길바닥에서 객사하게 내버려 둘 순 없잖아. 터널 깊은 곳에서 전동차가 진입하는 굉음이 울리며 강한 바람이 승강장으로 몰아쳤다. 은서는 커피를 든 손의 각도를 바꿔 커피가 쏟아지지 않게 했다. 그런 다음 빈손을 들어 올려 더러운 미란의 두 손을 덮었다. 미란은 은서가 지갑을 꺼내려나 보다 착각하고 흐리멍덩한 눈에 광기 어린 희망을 번뜩였다. 하지만 다음 순간 은서의 손가락에 강한 힘이 실리더니 미란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아주 억세게 자신의 코트 소매에서 뜯어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동작은 난폭하진 않았지만 결코 거역할 수 없는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다. 박미란 은서가 입을 열었다. 이혼 후 전신우이에게 처음으로 건네는 말이었다. 덜컹거리는 승강장의 소음 속에서도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선명하게 꽂혔다. 손이 뜯겨나간 미란은 얼빠진 표정으로 제자리에 굳어버렸다.
난 단 한 번도 내 언니인 적 없어. 은서는 마치 투명 인간을 보듯 미란을 바라보았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은 더더욱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피도 눈물도 없어. 미란의 목소리가 귀를 찢을 듯 날카로워졌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다. 내년이 그 많은 돈을 다 쓸어가 놓고. 그 아파트 세 채 원래 우리 오빠 거였잖아. 우리 집구석 이 꼴로 풍비박산 내놓고 꼴랑 100만 원 푼돈 하나 안 쥐어주겠다는 거야? 은서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위로 당겨졌다. 그 아파트 세 채. 내가 며칠 밤낮을 코피 쏟아가며 일해서 산 내 집이야. 그리고 너희 집안이 지금 그 꼴이 된 건. 은서가 말을 잠시 멈추고 공포와 질투로 일그러진 미란의 낯짝을 뚫어지라 쳐다보았다. 다 너희들이 제 발로 걸어 들어간 지옥이야? 너희가 지난 5년간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이제 똑똑히 내 몸으로 겪어봐. 스크린도어가 양쪽으로 열렸다. 은서는 더 이상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사뿐히 전동차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한은서, 너 천벌 받을 거야. 미란이 승강장 바닥에 주저앉은 채 악을 쓰며 전동차 안으로 뛰어들려 했다. 하지만 닫히는 문이 매정하게 그녀를 가로막았다. 유리문 뒤에 선 은서는 몸을 돌려 승강장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했다. 열차가 출발하며 서서히 속도를 냈다. 창밖으로 절망에 빠져 짐승처럼 울부짖는 미란의 얼굴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더니 이내 어두운 터널 속으로 영원히 삼켜졌다. 은서는 자신의 소매에 묻은 잿빛 손자국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티슈 한 장을 꺼내 자국을 툭툭 털어낸 뒤 구겨진 티슈를 객차 구석 쓰레기통에 미련 없이 던져버렸다. 경기도 모 외곽 요양원. 복도에는 코를 찌르는 역겨운 소독약 냄새와 노인들의 몸에서 나는 특유의 죽음의 냄새가 뒤섞여 진동했다. 벽지는 곳곳이 누렇게 들떠 있었고 천장의 형광등은 생명력을 다한 듯 깜빡거렸다. 최순자는 창가 쪽 휠체어에 축 늘어져 있었다. 법원 앞에서 무릎 꿇고 빌던 날밤, 곧 경매로 넘어갈 텅 빈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우측 반신이 완벽하게 마비되었다. 병원비는커녕 약값조차 낼 돈이 없었던 아들 준혁은 그녀를 이외진 시골 구석의 최저가 요양원에 갖다 버리듯 밀어넣었다. 그녀는 하나같이 똑같은 파란 줄무늬 환자복을 입고 목에는 음식물이 튀는 것을 막는 플라스틱 턱바지를 차고 있었다. 오른쪽 눈꺼풀은 생기 없이 늘어져 있었고 입꼬리는 통제력을 잃고 한쪽으로 기괴하게 비틀어져 있었다. 턱을 타고 흘러내린 끈적한 침이 턱바지 위로 뚝뚝 떨어졌다. 닭발처럼 안으로 흉하게 오그라든 오른손은 휠체어 팔걸이 위에 굳은 채 놓여 있었다. 아, 입 벌리라고요. 아. 떡대가 좋은 요양보호사 아줌마가 다 식어 빠진 호박죽 그릇을 들고 큼지막한 쇠숟가락으로 죽을 푹 퍼서 최순자의 입술을 향해 거칠게 쑤셔 넣었다. 최순자는 목구멍 깊은 곳에서 짐승 같은 신음을 내며 차가운 숟가락을 피하려 고개를 버둥거렸다. 아우 진짜 어딜 자꾸 피해. 나 아직 먹여야 할 노인네들이 7명이나 남았다고요. 시간 없으니까 빨리 드셔. 요양보호사는 신경질을 내며 숟가락으로 최순자의 꽉 담은 입술을 강제로 쑤셔 여러 죽을 억지로 밀어넣었다. 죽의 절반은 비틀어진 입꼬리를 타고 흘러나와 더러운 침과 뒤섞여 턱바지로 뚝뚝 떨어졌다. 아유, 진짜 손만이 가네. 요양보호사는 창틀에 그릇을 쾅소리 나게 내려놓더니 최순자 어깨에 걸쳐진 거친 수건을 집어들어 입가를 박박 문질러 닦았다. 사포처럼 거친 수건에 쓸린 얇은 피부가 벌겋게 부어올랐다. 요양보호사가 옆 침대를 치우러 뒤돌아선 사이 최순자의 탁한 눈동자가 느릿느릿 굴러 창밖을 향했다. 말을 하고 싶었다. 눈깔이 삐었느냐고 저 요양보호사 년한테 쌍욕을 퍼붓고 싶었고 당장 죽을 따뜻하게 데워오라고 명령하고 싶었고 나도 왕년엔 동네에서 떵떵거리던 사모님 소리 듣던 사람이라고 악을 쓰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가 저 갈라진 입술을 뻐끔거려봐도 목구멍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기괴한 신음만 새어나올 뿐이었다. 서 소리를 들은 요양보호사가 고개를 휙 돌리더니 차갑게 코웃음을 쳤다. 또 금며느리 타령이야? 꿈깨슈, 할매.
여기 들어온 지가 언젠데 그 잘난 아들내미 꼴랑 2번 찾아왔어. 그것도 올 때마다 10분도 안 돼서 전화 받고 쌩하니 도망가더구먼. 딸려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며느리는 진작에 도망갔지? 그냥 여기서 조용히 찌그러져 계셔. 최순자의 흐리멍덩한 눈동자 틈새로 끈적한 눈물이 비집고 나와 주름진 뺨을 타고 흘렀다. 창밖으로는 요양원의 작은 텃밭이 보였다. 초봄의 바람은 여전히 뼈가 시리도록 차가웠다. 요양원 밖 2차선 도로변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다. 은서가 근처 공증사무소에서 마지막 재산명의 이전 서류를 처리하고 돌아가는 길 신호 대기 중이었다. 뒷좌석에 앉아있던 그녀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가 요양원의 낮은 담장 너머 1층 유리창 쪽으로 시선이 닿았다. 불과 20m도 떨어지지 않은 거리, 휠체어에 결박된 듯 축 늘어져 있는 최순자의 모습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매일 아침 7시면 귀신같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뚫고 들어와 시애미를 몰라본다며 쌍욕을 퍼붓던 여자. 추석날 새벽, 대문 열쇠를 움켜쥔 채 늙은이들 치고 안 아픈 사람이 어딨냐며 악마처럼 비웃던 여자. 얼굴에 시퍼런 얼음물을 정통으로 끼얹어대던 여자. 이제 그녀는 버려진 소민형처럼 휠체어에 구겨진 채 입가에 침을 질질 흘리며 남의 손에 거칠게 입가를 다기고 있었다. 은서는 차창 유리 너머로 그 처참한 광경을 가만히 응시했다. 복수를 완성했다는 광기 어린 환희 따위는 스치지 않았다. 그저 저 인간 쓰레기가 내 인생에서 아주 멀리 전생의 끔찍한 악몽처럼 아득하게 멀어졌다는 생각뿐이었다.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었다. 아가씨, 출발할까요? 기사가 백미러를 보며 물었다. 은서는 창밖에 기괴하게 일그러진 최순자의 얼굴에 정확히 3초 동안 시선을 멈췄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돌려 앞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네, 출발해주세요. 세단이 미끄러지듯 요양원 앞을 벗어났다. 최순자의 휠체어는 시야에서 순식간에 잘려나갔고 2번 다시 은서의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다. 1년 후 추석. 안산시 공설묘지는 산중턱에 자리 잡고 있었다. 가을의 청명한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파랬고 산비탈을 타고 부는 바람이 억새를 흔들며 사각사각 소리를 냈다. 은서는 단정한 검은색 트렌치코트를 입고 돌계단을 천천히 걸어 올라갔다. 한 손에는 정갈한 대나무 찬합을, 다른 한 손에는 싱싱한 하얀 소국 한 다발을 들고 있었다. 엄마의 묘비 앞에 선 그녀는 발걸음을 멈췄다. 사진 속 엄마는 여전히 다정하면서도 수줍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은서는 쪼그려 앉아 부드러운 천으로 묘비에 내려앉은 먼지를 정성스럽게 닦아냈다. 대나무 찬압을 열고 그 안에 음식들을 묘비 앞 작은 상석 위에 하나씩 올려놓았다. 명절 내내 수백 개씩 붙여내느라 손목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던 제사전 쪼가리들이 아니었다. 꼰대들의 규칙을 따르는 숨막히는 차례상도 아니었다. 그곳에는 그저 엄마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쫀득쫀득한 파친절미 한 접시, 노릇노릇하게 구워낸 조기 한 마리, 그리고 껍질을 깎아 먹기 좋게 자른 아삭한 사과 2조각이 전부였다. 은서가 작은 소주병과 하얀 도자기, 잔 2개를 꺼냈다. 상석 위에 나란히 잔을 놓은 뒤 소주병을 열어 첫 번째 잔에 투명한 소주를 찰랑거리게 가득 채웠다. 그리고 자신의 앞잔에는 반쯤 따랐다. 그녀는 반쯤 채워진 잔을 들고 묘비 사진을 바라보았다. 엄마, 나왔어. 가을바람에 실려가는 은서의 목소리는 한없이 가볍고 평온했다. 올해 추석엔 남의 집구석에서 종년 노릇 안 해도 돼. 엄마가 남겨준 돈이랑 그 집 팔아서 나온 돈 합쳐서 이제 진짜 내가 살고 싶은 인생 살고 있어. 그녀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잔을 단숨에 비워냈다. 싸한 알코올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며 속을 따뜻하게 데워주었다. 엄마, 나 드디어 자유야. 멀리 산등성이에는 조상묘에 절을 올리는 성묘객들이 드문드문 보였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할 것이다. 불과 1년 전 바로 오늘, 온 나라가 가족들과 둘러앉아 전을 부치던 이 명절에 굳게 잠긴 철문에 가로막혀 엄마의 마지막 숨결조차 지켜보지 못했던 한 여자의 지옥 같은 시간을 은서는 빈 잔을 상석에 내려놓았다. 그녀가 손을 뻗어 묘비 사진을 살짝 쓰다듬자
가을 햇살을 머금은 비석의 따스한 온기가 손끝에 전해졌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녀의 맑고 투명한 눈동자 안에는 가을 하늘 전체가 찬란하게 담겨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제주도, 서귀포시. 검은 현무암 갯바위에 부딪혀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바닷바람은 짭조름한 소금기에 귤꽃의 쌉싸름한 향기를 머금고 2층짜리 하얀 건물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지붕을 선명한 코발트블루로 칠한 이 건물의 마당 둘레에는 구멍 뚫린 현무암을 쌓아 만든 얕은 돌담이 둘러쳐져 있었다. 나무로 짠 대문에는 손으로 직접 파서 만든 팻말이 걸려 있었다. 바람이 머무는 곳 게스트하우스. 은서는 통이 넓은 리넨 바지와 아이보리색 카디건을 입고 대나무 빗자루로 마당 데크 위 낙엽을 쓸고 있었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치즈태비 고양이 한 마리가 처마 밑에서 기지개를 쭉 켜더니 느릿느릿 걸어와 은서의 발목에 털 뭉치 같은 몸을 비비적거리며 골골송을 불렀다. 감자야, 귀찮게 하지 마. 은서가 환하게 웃으며 허리를 굽혀 고양이의 턱 밑을 간지럽혔다. 사장님, 굿모닝이에요. 2층 나무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카메라를 메고 게스트하우스 로고가 박힌 머그잔을 든 젊은 여자 투숙객이 내려오고 있었다. 커피 향이 너무 좋아서 2층에서 기절했다가 깼잖아요. 은서가 허리를 펴고 빗자루를 벽에 기대 놓았다. 주방에 갓 구운 크루아상 있으니까 가져다 드세요. 여자 투숙객은 마당 테라스 난간에 기대어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를 보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사장님은 혼자 여기서 게스트하우스 운영하면서 청소도 다 하고 아침도 만들고 안 힘드세요? 여자 투숙객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다. 겨울 비수기 뗀 사람도 없을 텐데 외롭진 않아요? 은서가 고개를 돌려 수평선 위로 떠다니는 하얀 고깃배를 바라보았다. 바닷바람에 흩날리는 옆머리를 아무렇지 않게 귀 뒤로 넘겼다. 몸이 힘든 건 사실이죠. 은서가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띄었다. 그 미소에는 티끌만 한 그늘도 없었다. 하지만 여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밥하기 싫은 날엔 읍내 나가서 고기국수 한 그릇 사 먹으면 되고 늦잠 자고 싶은 날엔 오늘 휴무 팻말 걸고 자면 그만이고 외로움이랑 자유 중에 고르라면 전 무조건 자유예요. 여자 투숙객은 무언가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바다를 배경으로 스마트폰 사진을 찰칵 찍었다. 은서는 마당 구석 라탄 의자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냈다. 소셜미디어 앱을 열고 능숙하게 게시물을 하나 올렸다. 사진 속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 한 잔과 그 옆에서 식빵을 굽고 있는 치즈냥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글권은 아주 심플했다. 오늘의 바닷바람은 참 다정하네. 그녀의 피드를 아래로 쭉 내리면 온통 제주의 풍경, 게스트들이 남기고 간 포스트잇, 동문시장에 펄떡이는 생선, 그리고 온갖 포즈로 뻗어자는 고양이 사진뿐이었다. 가족에 관한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다. 불평등과 착취, 피말리는 가사노동으로 점철되었던 그 끔찍한 세상은 그녀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그리고 아주 깨끗하게 도려내져 있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도무지 현실을 받아들일 줄 모른다. 2달 뒤 어느 해 진력. 제주의 겨울 바닷바람은 서울의 칼바람과는 결이 달랐지만 뼛속까지 스며드는 지독한 습기를 머금고 있었다. 목포항에서 출발한 여객선이 제주항에 정박했다. 박준혁은 하선하는 인파틈에 섞여 다리를 질질 끌며 걸어 나왔다. 때에 절어있는 그 낡은 패딩 차림에 등에는 다 해진 배낭 하나를 메고 있었다. 주머니를 탈탈 털어 남은 마지막 푼돈으로 제일 싼 완행 배표를 끊고 온 길이었다. 그는 도대체 어떤 지인을 통해 은서가 서귀포에서 게스트하우스를 한다는 소문을 주워 들었는지 모른다. 지난 1년 넘게 그는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시궁창 쥐새끼 같은 삶을 살았다. 그의 대가리에 남은 단 하나의 동아줄은 은서를 찾는 것뿐이었다. 자기가 무릎 꿇고 눈물 콧물 다 짜내며 빌면 지난 5년의 부부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그녀가 마음을 약하게 먹어줄 거라는 헛된 망상에 빠져 있었다. 사방이 완벽한 어둠에 잠겼다. 준혁은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에 의지해 가로등 하나 없는 서귀포 외곽의 해안도로를 절뚝거리며 걸었다. 멀리 칠흑 같은 바다 위로 어선들의 불빛만 명멸할 뿐이었다. 마침내
푸른 지붕의 하얀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마당 데크에는 따스한 주황색 조명이 켜져 있었다. 그는 얕은 돌담 근처로 다가갔다. 나무 울타리 틈새로 1층 레스토랑의 모습이 보였다. 부드러운 홈웨어를 입은 은서가 바 테이블을 닦으며 가벼운 몸놀림으로 일하고 있었다. 준혁의 목을대가 크게 위아래로 꿀꺽 움직였다. 그는 자물쇠가 채워지지 않은 나무 대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다. 발밑에 깔린 화산송이 자갈밭에서 자박 하는 소리가 났다. 소리를 들은 은서가 손을 멈추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환하게 불이 켜진 통유리 창과 마당의 어른거리는 나무 그림자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준혁의 눈시울이 단박에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앞으로 두어 발짝 비틀거리며 걸어와 마당 한가운데 섰다. 그리고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거칠고 뾰족한 화산송이 자갈밭 위로 털썩 무릎을 꿇었다. 날카로운 돌멩이들이 무릎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다. 그는 창턱 아래로 기어가 두 손을 얹고 유리창 너머로 세상에서 가장 비굴하고 처절한 눈빛을 쏘아 보냈다. 그의 입술이 달싹거렸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은서는 그 입술 모양을 똑똑히 읽어낼 수 있었다. 미안해. 나 좀 살려줘. 은서는 바 테이블 뒤에 선 채 한 손에 깨끗한 행주를 쥐고 있었다. 그녀는 뒤로 물러서지도 기겁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조각상처럼 고요히 서서 창밖에 널브러진 넝마 같은 사내를 가만히 내려다볼 뿐이었다. 1초, 2초, 3초. 은서가 손에 쥐고 있던 행주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어 창문 한쪽에 늘어진 두툼한 암막 커튼의 당김줄을 잡았다. 차르륵. 손목에 힘을 주자 육중한 커튼 두 장이 레일을 타고 가운데로 맞물리며 유리창을 완벽하게 틀어막았다. 준혁의 얼굴을 비추던 따스한 불빛이 단숨에 차단되었다. 오직 살을 애는 듯한 어둠만이 남았다. 준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무릎을 꿇고 창틀을 부여잡은 자세 그대로. 등 뒤에서 몰아치는 차가운 제주의 바닷바람이 얼음물처럼 그의 패딩을 뚫고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그는 일어서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은서가 자기를 시험하는 중이라고, 자기가 밤새도록 무릎 꿇고 버티면 결국 그 문이 열릴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그 자리를 버텼다. 밤이 깊어갈수록 짠 기를 머금은 매서운 해풍이 그의 몸을 만신창이로 만들었다. 무릎은 감각을 잃었고 턱은 덜덜 떨려 이빨이 부딪혔다. 동이 트며 하늘이 희뿌옇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아침의 첫 햇살이 하얀 벽을 비췄다. 굳게 닫힌 문은 미동조차 없었다. 준혁은 뻣뻣하게 굳은 목을 움직이며 힘겹게 일어서려 했다. 완전히 마비된 두 다리에 힘을 주는 순간 그는 자갈밭 위로 철퍼덕 엎어지며 손바닥이 까져 피가 맺혔다. 그가 고통에 신음하며 몸을 뒤척이던 찰나 현관문 앞 계단이 눈에 들어왔다. 환영 매트 가장자리를 눌러두고 있던 작은 장식용 둥근 돌, 그 돌 밑에 하얀색 빳빳한 카드가 한 장 끼워져 있었다. 투숙객을 위한 환영 메시지 카드였다. 준혁은 짐승처럼 바닥을 기어 계단으로 다가갔다. 퍼렇게 질려 경련을 일으키는 손가락으로 그 카드를 빼냈다. 카드 위에는 은서의 익숙한 글씨체가 적혀 있었다. 수신인도 발신인도 없는 아주 짧은 단 한 문장. 이곳은 외부인을 받지 않습니다. 그 문장은 준혁의 머릿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알량한 희망의 끈을 대형 오한마로 박살내버렸다. 외부인. 불과 1년 전만 해도 한 지붕 아래서 살을 맞대고 5년을 살았다. 하지만 지금 이 여자의 우주에서 그는 철천지원수만도 못한 존재였다. 그저 현관문 밖으로 쫓겨난 완벽하게 무의미한 외부인. 길거리의 쓰레기일 뿐이었다. 준혁은 그 카드를 미친 듯이 움켜쥐어 구깃구깃 구겨버렸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밤새 무릎을 꿇어 끊어질 듯 덜덜거리는 다리를 질질 끌며 그 마당을 빠져나왔다. 그는 그 하얀 건물을 두 번 다시 뒤돌아보지 않았다. 스스로 자기 인생에서 밀어내버린 사람은 두 번 다시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는 뼈저린 진실을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이다. 다시 1년 후의 추석. 안산 공설묘지는 여전히 따스한 햇살로 가득했다.
은서는 엄마의 묘비 앞에 앉아 있었다. 오늘은 우중충한 검은색 옷 대신 연두빛이 도는 화사한 니트를 입어 온몸에서 싱그러운 생기가 묻어났다. 그녀는 보온병 뚜껑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차를 한 잔 따랐다. 그녀는 보온병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온기를 느끼며 풋풋한 웃음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올해는 장사가 제법 잘 됐어. 마당에 심은 귤나무에도 열매가 열렸고 우리 감자는 배살이 한 움큼 더 늘었어.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온 바람이 그녀의 귀밑머리를 간지럽혔다. 아, 그리고 엄마. 나 최근에 괜찮은 사람을 하나 만났어. 멀리 굽이치는 산등성이를 바라보는 은서의 눈빛이 봄눈 녹듯 부드러워졌다. 서귀포에서 작은 헌책방 하는 사람이야. 평소에 말수는 적은데 감자 주려고 멸치를 자주 챙겨 오더라고. 한 번은 우리 게스트하우스 수도관이 터졌는데 말없이 공구함 들고 와서 반나절 내내 땀 뻘뻘 흘리며 고쳐주고 가더라.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보온병 모서리를 손가락으로 매만졌다. 그 사람은 내가 왜 서울에서 서귀포까지 혼자 내려왔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아. 내 과거에 대해 꼬치꼬치 캐묻지도 않고 그냥 지금 매일 환하게 웃는 내 모습이 참 예쁘대. 은서가 고개를 돌려 묘비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엄마는 입꼬리를 살짝 올린 채 가만히 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듯했다. 엄마, 어떻게 생각해? 은서가 조용히 속삭였다. 나 한번 만나볼까? 그때 제법 큰 가을바람이 휙 불어왔다. 묘비 옆 작은 단풍나무에서 새빨갛게 물든 단풍잎 하나가 빙글빙글 춤을 추며 떨어지더니 엄마 사진의 모서리 부근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마치 따스한 손길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다. 은서가 소리내어 웃었다. 그녀는 그 단풍잎을 조심스럽게 집어 올려 가방에 챙겨온 다이어리 사이에 소중히 끼워 넣었다. 해 진력, 서귀포의 게스트하우스에는 따뜻한 노란빛 조명이 켜졌다. 올해 추석엔 오늘 휴무 팻말이 걸려 있지 않았다. 1층 식당의 긴 원목 테이블에는 여자 4-5명이 둘러앉아 있었다. 그들은 모두 은서의 투숙객이었지만 지금은 둘도 없는 친구 같았다. 어떤 이는 가정폭력을 피해 섬으로 도망쳐온 사람이었고 어떤 이는 숨막히는 시댁의 굴레를 끊어내고 홀로 여행 온 사람이었다. 나이도 다르고 직업도 달랐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폭풍우를 견뎌낸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과 피로함이 묘하게 얽혀 있었다. 긴 테이블 위에는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한 상 가득 차려져 있었다. 숨막히는 제사상 음식이 아니었다. 바글바글 끓는 해물된장찌개 한 솥, 숯불에 갓 구워낸 흑돼지 구이, 상큼한 나물 무침, 그리고 제주 특산물인 감귤 막걸리 몇 병이 전부였다. 자자, 잔 채워요. 잔 채워. 짧은 단발머리에 손목에 옅은 흉터가 있는 여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사람들의 잔에 막걸리를 콸콸 따랐다. 그녀는 잔을 높이 치켜들며 호탕하게 소리쳤다. 오늘 이 밥상은 얼굴도 모르는 조상 귀신들한테 바치는 게 아니야. 억울하게 참고 또 참으면서 스스로를 갉아먹었던 과거의 우리 자신에게 바치자고.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우리 자신을 위하여. 위하여. 하얀 막걸리 잔들이 허공에서 경쾌한 소리를 내며 부딪혔다. 훈훈한 식당 안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다들 자리에 앉아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단발머리 여자가 흑돼지 구이를 한 점 입에 쏙 넣더니 상석에 앉은 은서를 쳐다보며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다. 은서 언니? 이 섬에 와서 과거의 모든 연을 다 끊어내고 새로 시작했잖아. 아주 깊은 밤에 혼자 있을 때 솔직히 한 번쯤은 후회해 본 적 없어? 그 썩을 놈의 결혼 생활에 황금 같은 20대, 30대 5년을 통째로 날려먹은 거 말이야.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은서에게로 향했다. 은서는 들고 있던 막걸리 잔을 입가에 댄 채 동작을 멈췄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내다보았다. 밖은 이미 칠흑 같은 밤이었다. 까만 밤바다 위로 은은한 달빛이 부서져 내렸고 파도는 지치지도 않고 현무암 갯바위를 철썩철썩 때리고 있었다. 저 바다 너머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는 서울이 있었다. 그녀를 팽이처럼 채찍질하며 피와 땀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짜내던 그 악마 같은 도시. 후회,
은서가 고개를 돌려 테이블에 앉은 친구들을 바라보더니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내가 유일하게 후회하는 건 그날 새벽 이혼 서류에 조금 더 빨리 도장을 찍어 던지지 못했던 것뿐이야. 모두가 1초 정도 멍하니 있다가 이내 식당이 떠나가라 속 시원하고 통쾌한 폭소를 터뜨렸다. 은서도 소리내어 웃었다. 그녀는 잔에 남은 마지막 막걸리를 깔끔하게 털어 마시고 빈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테이블 위에는 방금 막걸리를 따르다 한 방울 튄 자국이 남아 있었다. 은서는 옆에 놓인 깨끗한 면행주를 집어들고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손길로 그 자국을 훔쳐냈다. 찌개 바닥나겠네. 은서는 닦은 행주를 곱게 접어 한쪽에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주방으로 경쾌하게 걸어가며 물었다. 자, 여기 된장찌개 한 그릇 더 먹을 사람. 엔드.